3개월을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업비트는 엉터리 신분증을 실명 확인 수단으로 받는 등 허술한 실명 확인이 최근 3년간 3만 4천여 건이나 됐고 돈 세탁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치료가 끝난 뒤 추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어려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의 경우 중상 환자만 지급토록 했습니다. 어제 승객과 승무원 189명을 태우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에서 발생한 굉음으로 이륙 1시간 20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일부 탑승객들은 엔진 쪽에서 굉음이 서너 차례 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온주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날씨가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고 낮에는 서울 7도 등 전국이 영상 5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KBS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 정도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캄캄하고 기온은 떨어지고 해가 언제 뜨는지는 알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죠.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듯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우의 말입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해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바로 그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같이 또 출석 체크 벌써부터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요. 정말 뉴스에서 많이 들으신 알파벳 4글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요.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 또 복지 증진을 위한 곳이죠. 현재는 38개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한국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코로나 이후 상승하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또 이 기구에 가입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38개국 중에 33위,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씁쓸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 좋아해서 그게 또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나라들과 또 비교를 합니다. 아이러니죠. 우리나라의 경제나 복지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나를 볼 때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 알파벳 4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정답 올라오고 있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신승호님 에이펙, 3009님 ORCD. 오타 나셨나 보다. 예. 오타가 더 재밌어가지고.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명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어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창용 총재 발언까지 나왔었는데요.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다음은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유가 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명연 기자는요? 네, 저도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 한 차례 낮춘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춰서 봤어요. 네, 한은이 어제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를 했는데요. 1.5%. 네, 1.5%고요. 이게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통화기금 같은 어떤 국제기구들의 2%대 전망치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1.6%보다도 낮은 수치고요. 이창용 총재는 올해 1.5% 성장 전망이 상당히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네. 지난 1월에는 이 계엄 사태 같은 국내 상황들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서 이 성장률의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는 견해도 밝혔는데요. 이게 쓴소리를 조금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지금 1.8%를 위기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실력이다. 신성장 동력을 키우거나 해외 노동자를 데려오는 어떤 구조 조정도 없이 기존 산업에 의존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도요.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라고 하면서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네,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1.5% 성장. 그게 대한민국의 실력이다. 네, 과거의 내년에는 고통스러운 1.8%. 구조조정이나 네.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았다. 또 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창용 총재 이름을 창드래곤이라고 부르면서 뼈 때리는 말을 하도 잘하셔가지고 추경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어요. 네, 이 총재가 추가 경정 예산이 발표되지 않아서 이번 전망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1.5% 이상 성장을 하려면 이제 재정 정책과 공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추경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재정 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로 더 접근을 하게 되면 환율과 물가, 가계 부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금융 안정 기조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정책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20조 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KDI가 또 이 최근에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경보다는 뭐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그리고 통화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금리 인하는 이미 KDI나 한은의 성장 전망에 다 반영이 돼 있을 텐데 추경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질문들에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기준금리 한 차례 내리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죠. 네, 그 기준금리가 2.75%에서 지금 2.75%로 0.25%포인트 내려졌는데요. 금통위 내부 의견과 관련해서 이 총재는 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3개월 내에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6명 모두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고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하자는데 좀 공감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향 기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모델을 보든지 중립 금리 중앙값보다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이 현재의 금리 상황이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이
상황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추가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대부분이 이번 인하를 포함해 2-3번 정도라고 보고 있다면 지금 저희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한국은행의 전망이 맞다면 1.5%밖에 성장 못하는 나라에서 2.75%의 기준금리면 높아 보이긴 하죠. 예.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 그대로 유지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그리고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 중에는 2.2%로 높아졌는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이제 1.9%로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 압력 등에 따라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1.9%,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는 아무래도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 여기에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 중앙은행의 목표치가 2%니까 1.9%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게 체감이 되는 거겠죠. 이 물가 때문에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도 오히려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통계청 발표를 따르면은 2023년 12월에 인근근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세전 36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는데요. 이게 2016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같은 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보다 임금 상승률이 1%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월급쟁이가 손에 쥐는 실질적인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평균 월급이 0.4% 오르는 데 그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 월급은 4.3%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의 최저임금이 5%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기업, 소기업의 월급 차이는 2배가량으로 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2023년에 남성의 평균 월급이 426만 원이었는데 여성의 1.5배의 수준이었습니다. 남녀 차이는 3년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월급이 훨씬 더 대기업보다 많이 올라서 이게 웬일인지 싶었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올라서 그렇다. 네. 연간 2천만 원대의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도 많다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은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8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장 가입자 중에 4%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나 배당, 그리고 임대소득 같은 부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만 2천 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죠. 투잡도 하고, 네. 투자도 하고. 예.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징계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상자산 관심 많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게 지금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에 징계를 통보를 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에 이서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그리고 준법 감시인 면직 이렇게 해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네. 지난해 자금 세탁 방지 현장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두나무가 이 특검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의 이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5천 건을 좀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이 금정원에서 계속 두나무 쪽에 수차례 조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나무 쪽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특근법상 고객 확인 의무 그리고 거래 제한 의무도 수십만 건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어떤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한데 이걸 받으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뭐 빗번짐이 있어서 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본이 아니거나 인쇄 복사본이거나 뭐 사진 파일인 경우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버린 사례가 3만 5천여 건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 고객 위험 평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평가 결과 자금 세탁 행위일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이걸 보고하지 않은 사실들도 확인이 좀 됐고요.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많을수록 네. 거래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수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게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같이 가려는. 네,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볼륨을 키우기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처벌 수준을 가지고도 좀 말이 많네요. 네, 이게 지금 뭐 중징계다 이런 얘기들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예. 중징계가 아니라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영업 일부 정지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 3개월간. 네, 3개월 동안인데요. 이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업비트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근데 기존 고객은 여전히 제한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극 일부. 네,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제한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 신규 고객도 이 외부로 이전을 시키는 것만 아니면 이 업비트 안에서는 그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뭐 원화 입출금이 그대로 가능하고요. 아하. 네, 또 이 문책 경고를 두고도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평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되면 이 해당 임원의 연임 그리고 3년간의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개인한 일신에는 엄청나게 좀 징계가 크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두나무는 이서구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두나무는 법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와, 때문이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금융사는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하고 이제 뭐 그 뒤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이게 조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은행장 할 거 아닌데 네. 상관없어요. 이럴 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또 이번 조치에 결국은 이제 과태료에 대한 부과 내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추가로 나올 텐데요. 그 금정원이 지금 3월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어떤 규모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지금 글로벌 가상자산 사이트에서 뭐 어제 오후에만 봐도 이제 약 3개월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그러니까 한 약 한화로 1억 2,800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연초에 1억 6천만 원을 넘었던 게 이제 네. 1억 2천만 원대. 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만에 거의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9만 달러가 이제 붕괴가 된 건데요. 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이제 뭐 어제 보면 2억 2,70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1억 2,800만 원대로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단위가 너무 커서.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또 1억 2,90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네. 왔다 갔다 지금 출렁이는 것들이 액수가 단위가 너무 커서 지금 눈을 깜빡일 네. 때마다 달라져요. 제 말이 같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출렁이느냐 보면 최근에 지금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2조 원대 규모의 해킹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기면서 투심이 좀 크게 악화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요. 업비트 징계 말씀드린 이 업비트 징계까지 악재들이 좀 줄줄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좀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결국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행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 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조금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9월에 7,100만 원에서 네. 올해 초에 1억 6천만 원대까지 2배 넘게 한 4개월 사이에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은 아닙니다만 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또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내려온 거니까. 또 큰 돈이니까. 예.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정부가 그린벨트를 더 많이 풀기로 했어요. 네, 17년 만인데요.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그리고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같이 주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인데요. 이번에 풀리는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 그리고 축구장 넓이의 5,9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15곳의 사업 규모는 27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전쟁의 격화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이런 것들을 그린벨트 해제의 이유로 언급을 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죠. 일단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푸는 만큼 산업단지 같은 지역 전략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린벨트 해제로 주변 땅값이 들썩인 이후에 사업이 무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지방 산단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기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그 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자체의 전략 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같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농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한다고요? 네, 현재는 이제 논 중심으로 농업 진흥 지역 지정 기준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변화하고요. 또 농업 진흥 지역 외에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자율 규제 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요.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지의 소유, 임대, 활용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이름으로 지정된 특구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특구라는 거는 이제 경제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같은 예외적 권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산업 클러스터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제 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부처별 실태조사 그리고 자율평가 등을 통해서 특구 정비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특구 지정이 남발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조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유사한 특구 그리고 재정 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거쳐서 특구 간의 연계 그리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의 규제라도 계속해서 지역별로도 농지까지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네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073님이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침대에 누웠네요. 듣다가 잠들겠지만 끝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연 보내놓고 나면 내 거 읽어주나 안 읽어주나 기다리다가 오히려 잠을 더 못 주무시지 않을까요? 또 밤샘 근무하셨다는데 또 이렇게 경제 공부까지도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7073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054님 성공이감 좋아요. 이대훈님의 책도 잘 읽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효진님 정답도 맞춰주셨는데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수요일은 제일 힘들어요. 커피 주세요라고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박효진님이 수요일에 힘드신 거랑 저희가 커피를 드리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죠? 드려야죠. 달라면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영어 알파벳 4자여서 1961년 9월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명칭을 가진 이곳 영어 단어 그 앞글자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여기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몇 위다 이런 기사 내용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기구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내년이면은 26년도면 이 회원국 가입 30년째가 되는 해지요. 7998님 정답 맞춰주셨네요. 장모님이 추천해 주셔서 듣게 된 지 반년이 지나가는데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대호 형님 지금 세종에서 듣고 계실 제 장모님 맹연희님께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약간 무슨 저녁 음악방송 DJ처럼 맹연희 선생님, 장모님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830님 경제협력기구라는데 어떤 걸 협력하나요? 성장, 복지, 정책, 세제 각종 그 정책들도 같이 또 협력을 하게 되죠. 아까 요걸 읽어드려야 되나? 하채영 님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전체를 다 풀어서 써주셨습니다. 요 앞자를 따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7451님 오늘도 성공예감 들으면서 힘든 요즘 희망을 가지면서 부지런히 장사 준비하며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파벳 4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방비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거기에 가스라든지 난방비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하셨나요? 최근에 관리비가 68만 원 나왔다. 집에서 패딩까지 입고 수면 양말도 신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방을 많이 안 돌렸는데도 돈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너지 정의 행동 이현석 정책위원과 난방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현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댁에도 어떻게 난방비가 많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요번 달에 특히 많이 나왔죠. 전년 대비로도요? 전년 대비는 저희 집은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체감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실제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제 작년도 7월, 8월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요금들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이제 7월, 8월에 이제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약 9.5%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난방에 사용하시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6.8% 정도가 지금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 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략 한 지역 난방의 경우는 한 6,000원,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한 3,700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난방비가 크게 안 올랐다라는 집도 있고요. 집집마다 편차가 크잖아요. 그건 어디서 오는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만 놓고 보면은 올라간 폭이 한 달에 6,000원, 3,700원 이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집에 따라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조금 올랐지만은 이제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 올라간 폭이 굉장히 증폭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주거 형태도 중요하고요. 예.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국내의 경우에는 1979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단열에 대한 건축법상의 기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집의 경우에는 스티로폴이나 여러 가지 단열재가 아예 없는 집들이 거의 다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늘어서 최근에 짓는 집의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건물 외벽의 경우에는 대략 한 22cm 정도의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집하고 22cm 정도의 단열재하고의 차이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집이 단독이냐 빌라냐 아파트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은데요. 2019년도에 요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2019년도 이전에 지었던 단독하고 13년도 이후에 지었던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더니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에너지 양이 2.9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실 텐데 집의 형태에 따라서 최대 한 3배 정도까지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오래된 집일수록 어찌됐든 간에 특히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은 단열재가 또 얇게 들어가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네. 또 그 난방의 방식 요거 항상 헷갈립니다. 지역 난방이냐 네. 개별 난방이냐 중앙 난방이냐 요게 네. 어떤 방식이 가장 난방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거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역 난방이 이제 다 다른 난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요. 집에 이제 보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가스 요금의 편차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등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연탄을 사용하시는 집들도 아직 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모든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보통 그동안 쟁점이 됐던 건 주로 도시가스 요금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요번 달에 굉장히 많은 관리비가 나왔다. 그럼 이게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서 된 건지 지역 난방인지 아니면 등유나 뭐 다른 이제 그런 연료 때문인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집에서 일일이 보일러들을 켜거나 끄거나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집들의 경우에는 사실 집에 오전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일러를 뭐 난방이나 아주 최소한의 상태로 이제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좀 있고요. 네네네. 특히 보일러의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보일러는 시간대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만 킨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는 보일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이제 보일러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들이 조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집들에 비해서는 조금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하. 0358님이 글 올려주셨는데요. 두 딸이 나가서 사니까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정옥님도 사용 안 하는 방 밸브를 잠그고 안 잠그고 그 차이가 많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유, 차이가 당연히 많죠. 이게 똑같이 보일러가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 보일러가 돌아가는 파이프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방의 경우에는 밸브를 잠근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울러 보일러가 굉장히 옛날 보일러들 같은 경우는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뭐 이렇게 재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를 해주었느냐 또는 보일러에 있는 그 순환하는 물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거나 중간에 이제 공기 같은 게 차 있으면은 또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모두 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난방비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고 지금 다들 원영봉님 저는 내복 입고 난방비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장명화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춥게 살았는데 가스 요금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또 체감하는 것도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더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팁? 가장 큰 팁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집에 이 새는 에너지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위 얘기한 단열을 잘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무슨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인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하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획기적으로 뭔가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은 창에서 이게 에너지가 새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열이 새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창틀을 바꾸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호 비용이 자체를요? 예, 창호를. 창호 자체를 이제 아예 교체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차라리 그것이 더 따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용이 없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빌려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창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를 좀 바꾼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안 쓰는 방에 이제 밸브를 잠근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 난방하는 면적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난방하는 면적을 줄여라. 네. 그 이른바 뾱뾱이라고 하는 에어캡 창문 그 유리에다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해가 잘 안 드는 집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해가 잘 드는 집 오히려 그 뾱뾱이가 햇빛을 가로막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간혹가다 무늬가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뽁뽁이 자체가 좀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뭐 집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난방비 아끼려고 가스값 아끼려고 온열 매트, 뭐 전기장판 같은 거 트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기 요금이 더 비쌀까, 가스 요금이 비쌀까, 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주무시는 그 면적만 데우는 것이다 보니 그리고 이 이불을 잘 덮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방 전체를 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집집마다 느끼시기에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의 경우에는 똑같이 1kWh의 전기를 쓰더라도 전기를 많이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쵸. 그 1kWh의 전기 요금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뭐 가장 쉬운 일은 한 달 정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난방 면적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를 데우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겠죠. 박진주님은 양말 신고 목도리 하고 자요. 최고의 보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미영님은 12월분 난방비 폭탄 맞아서 의식하고 지냈는데도 작년 대비, 전월 대비 1월분이 많이 나와서 깜놀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실제로도 많이 또 체감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인가.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날이 좀 풀려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뭐 가스값이나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예, 이게 참 안 좋은 소식 중에 한 개인데요. 네.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2년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요금 폭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사실 요금이 쭉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2022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많다. 이렇게 다들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가스공사 재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또 못 받은 돈, 미수금도 여전히 많고요. 네. 이게 또 가격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의 경우보다는 국내가 사실 요금이 많이 올랐다 합니다만은 사실은 개인이 져야 될 요금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못 받은 금액, 미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모두 한 14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미수금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요금이 덜 올라간 거죠.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수금을 사실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 다음번에 진짜 많이 올랐을 때는 더 떠안기 힘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도 함께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요금을 올릴 때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고 있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약간 그렇게 좀 되는 거죠. 정치적인 네. 판단이 또 많이 개입이 돼서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네. 9596님이 저희 집은 손녀들 올 때만 보일러를 틀고 아내와 아이고, 둘이 있으면 네.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나. 아이고 좀 짠합니다. 어떻게 좀 에너지 바우처나 난방비 지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그 정책을 보완해야 할 길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바우처라든가 보장제도, 요금 할인제도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우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관련해서 동사무소나 이 주위에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네. 사실 여러 가지 생활 보장 대상을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집에 저기 난방비가 뭐 60만 원, 40만 원씩 나왔다는 집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바우처 대상이 아닌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요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집이 영구적으로 따뜻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단열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금까지 요금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건물의 단열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네. 최근 들어서 바우처가 굉장히 액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한 17% 정도에서 현재 한 38% 정도까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네. 따라서 비용을 무조건 이게 바우처를 많이 늘린다 이런 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잡기 위한 그런 좀 정책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놓고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금액도 많다라는 거. 네, 그런 그래서 또 거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아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에너지 정의 행동 이현섭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젯밤 종결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후 준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내란 행위라고 지적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 일상을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복귀할 경우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대해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회나 진정한 사과 없이 거짓과 남탓, 변명과 망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통해 스스로 최악의 폭군임을 실토했다고 지적했고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일말의 사죄와 반성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박물관, 미술관, 또 클래식 공연, 지루해, 따분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공연 또 전시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라고 합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세대가 2030 세대가 박물관을 많이 찾아요? 이게 그간 국립중앙박물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좀 됐던 적이 있는데 예. 최근에는 어떤 그런 박물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박물관까지도 MZ들이 많이 좀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13개의 그 소속 박물관이 있는데 그 전체 관람객 수가 코로나가 끝난 2023년에
1,047만 명이라는 최대 관람객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국립박물관 외에도 이런 숨겨진 곳을 찾아다니는 MG도 있는데 충남 아산에 온양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이 대표적인데 이곳은 이제 몇 해 전부터 민속이나 박물관이 좀 엄숙하다,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방문객 대다수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뭔가 재밌는 게 있나요? 그런 데 가면? 이게 첫 번째 핵심이 체험 활동입니다. 이 체험 활동인데 앞서 설명드린 온양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적어서 재정적 부침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케이스입니다. 요리 연구가의 어떤 미식 체험이라든지 직접 공예품 만들기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민속 공예품을 놓아두고 요가와 명상까지도 박물관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공예품만 관람하는 그런 박물관에서 탈피를 한 거고 인증문화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 가까운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AR로 만나는 조설왕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촬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고궁 이미지가 아니라 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런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인증, 공유.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딱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또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면 그 박물관에서 파는 상품 이른바 예전에 그냥 기념품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재미있는 굿즈가 됐더라고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 혹시 뮤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뮤즈는 또 뭐예요? 네, 이게 언제부턴가 이 박물관 굿즈가 인기를 끌면서 아예 MZ들 사이에서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라고 해서 뮤즈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뮤즈 구매자 연령이 전체 54%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일 정도로 이 뮤즈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석굴암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단청 무늬가 들어간 키보드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키보드에 단청 무늬가 들어간 그 조명에 석굴암을 좀 이용을 한다라거나 이런 식인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어떤 전통에 머물기보다는 키보드라든지 무드 등처럼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내 맥락에 좀 놓이는 그런 굿즈들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조명이라는 어떤 맥락과 석굴암의 은은한 빛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이 있는 조화네요. 맞습니다. 그런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화재를 사랑하는 나 이런 것들도 어떤 소장 가치를 또 불러일으키는 또 투영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고 신기했던 게 그 술잔인데 소주잔 같은 거 거기 술을 따르면 거기 그려져 있는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굉장히 인기 굿즈 중에 하나입니다. 민화를 좀 차용한 거고요. 네. 야,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진짜 재미를 느끼면서 박물관에 간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갔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또 미술관도 북적인다고요? 전시회장도? 그렇습니다. 그 한 카드 회사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20대 경우에 박물관도 방문율이 좀 증가하긴 했지만 미술관 방문 비율이 박물관의 2배 이상 높아서 앞서 박물관보다 미술관이 더 인기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미 미술관 데이트라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시면 한 7만 7천 건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어떤 문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특히 큰 폭으로 방문객이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 65%가 2030 세대였다고 해서 영화 관람객은 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이 미술관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데이트하는 거 꽤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취향이 좀 맞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몰라도 가서 또 듣고 배우면 그렇죠. 되고. 네. 주로 어떤 전시에 흥미를 보인답니까? 여러 전시가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문법을 좀 탈피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좀 흥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 앞서 설명드렸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야외 정원에 돗자리를 깔고 소풍하는 듯한 MZ 관람객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단순하게 그냥 소풍을 온 게 아니라 유명 조경 작가의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경 시설물들을 보는 전시 관람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관람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단순히 화면을 넘어서서 실제 어떤 공간과 작품을 감상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오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형태의 트렌드가 전시에 좀 투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네네. 멀리서 눈으로만 보세요가 그렇죠. 아니라 그 앞에 돗자리 펴고 같이 조경 작품을 보면서 뭔가 피크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경 작품을 관람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전시 관람 겸 피크닉도 되고. 맞습니다.
또 하나 고전 음악도 인기가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한테. 맞습니다. 그 MZ 세대의 경우에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들이 굉장히 젊어지시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조성진 씨 협연 같은 경우에는 1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원래 18만 원 하는 티켓이 74만 원짜리 암표로 거래되기도 하고요. 또 이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한국 그 뮤지션들의 공연을 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아예 해외 공연 일정에 맞추어서 일정을 바꾸거나 여행 일정을 바꾸거나 하는 형태가 어떤 그 여행 커뮤니티나 클래식 동호회 같은 거에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일부러 여행 일정을 바꾼다. 맞습니다. 네. 파리 여행 일정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좀 클래식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클래식은 어떻게 MZ세대 마음을 잡았을까요? 아무래도 그 피아니스트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젊어지고 있는 부분들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어떤 드라마 같은 것도 좀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더불어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역시도 또 MZ 단원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내부 분위기가 좀 캐주얼하게 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MZ에게 다가가려는 어떤 클래식계 자체의 노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어떤 유행가 그 유명곡들이랑 콜라보를 한 서울시향의 노력이나 혹은 그 캔들라이트 공연이라고 해서 세비섬이나 한강 유람선에서 수천 개의 어떤 불빛을 밝히고 명곡을 연주하는 그런 형태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인증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색다른 경험까지도 선사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그 자신의 어떤 취향을 디깅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취향을 발굴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래식이 좀 나의 정체성과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또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는 또 Z세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렵고 난해한 줄만 알았는데 네. 좀 접해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에 그 KBS 클래식 FM 스튜디오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좀 이제 들어보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좀 어려워가지고 네. 예, 무슨 몇 악장 무슨 네. 이런 못 알아듣겠고 한데 네. 좀 이렇게 가까이 어렵지 않게 계속 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네. 근데 그 클래식의 인기가 온라인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네네. 2030 세대 어떤 알고리즘도 달라지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클래식이 좀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네. 클래식을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굉장히 그 2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쉽게 틀어주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구독자가 250%까지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클래식 소위 말하는 매니아 덕후 그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즉흥적으로 소개를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래식을 전혀 몰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기 KBS 교향악단의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어떤 클래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KBS 드라마나 예능들과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클래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령 그 드라마 속 궁예의 유명한 대사 뭐 마구니가 끼었으니 죽여라 뭐 이런 대사들을 예. 레퀴엠 연주와 덧대가지고 절묘하게 그 편집을 했는데 레퀴엠도 쉽게 알게 되면서 또 절묘하게 재미가 있어서 클래식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이거. 이런 소비, 문화 소비 계속될까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 짧은 중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휩싸였는데 정반합이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또 정화작용도 일어나는데 이런 클래식이나 고전,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이 사실 짧은 자극만 추구하던 MZ 세대들에게 또 다른 어떤 정화작용의 방식으로 발굴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사설 미술관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전시장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황 시대에 가성비 높은 컨텐츠를 찾는 MZ들에게 굉장히 당분간은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조금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저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고 박물관, 전시회 또 미술관 접근성도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재미도 있어졌고 네.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날씨도 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앞둔 분들 또 내 집을 좀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뜰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볼 수 있을까? 속지 않고. 그 꿀팁이 2부에 나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주관한 2024년 베리어 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우수 지속 운영상을 수상한 명우영입니다. 저는 2023년 이 대회에 참여해 블린더라는 앱을 개발했고 이를 꾸준히 운영해 상을 받았습니다. 블린더는 전국 맹학교의 식단과 학사 일정 등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과거 맹학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점차 식단표를 읽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풀리자마자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